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친구 정민호 형님과 그의 아내 윤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30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어떻게 다시 설렘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진솔한 기록입니다. 민호 형님은 올해 58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중견기업 부장이었지만 명예퇴직 후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님은 5살 아래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큰 싸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고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의 실제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봄이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형님이 불쑥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아내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서희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님이 우연히 심야 영화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시작하는 고전 영화 상영회였는데 젊은 시절 서희님과 처음 데이트했던 영화가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서희님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심야 데이트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그 영화 제목을 말하자 서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대학생 시절 처음 손을 잡았던 날 함께 본 영화였습니다. 결국 서희님은 마지못한 듯 따라 나섰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밤늦게 함께 외출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서희님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부부들이었습니다. 팝콘과 콜라를 사들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형님은 서희님이 좋아하던 캐러멜 팝콘을 주문했습니다. 서희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팝콘 맛을 형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필름 특유의 따스한 색감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주인공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자 형님은 슬쩍 옆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형님은 용기를 내어 서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님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꽉 잡고 놓지 않자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오랜만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형님의 손과 주름이 생긴 서희님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형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이 영화 봤을 때 기억나냐고 말입니다. 서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던 거 기억난다고 손에 땀이 많이 났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서희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말입니다. 형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어버렸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나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고 내가 학교 일로 지쳐 있을 때 당신은 승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밥을 먹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희님은 형님이 퇴직한 후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남편이 갈 곳 없이 집에만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위축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서희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저 월급 벌어다 주는 가장 역할밖에 못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당신이 힘들 때 이해해주지 못하고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방황하는 당신을 다독이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만 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형님은 매주 토요일 밤을 서희님과의 데이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심야 영화도 보고 새벽 산책도 하고 24시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고, 마치 25살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형님은 서희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이제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어머니인 장모님이 두 사람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며느리를 보며 나이 값을 못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서희님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스트레스였지만 참았습니다. 장모님은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정정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민호 형님에게는 지극정성이었지만 며느리인 서희님에게는 늘 까다로웠습니다. 음식 하나, 집안일 하나에도 간섭이 심했고 서희님의 교사 생활조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이었습니다. 서희님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을 해도 간이 맞지 않다 했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았다며 다시 하게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전쟁터였고 친척 모임에서는 늘 며느리로서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서희님의 고충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며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서희님을 달랬습니다. 서희님은 그럴 때마다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모님의 간섭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며느리가 더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민호가 밥은 먹었는지 옷은 잘 입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두 사람을 보고 장모님이 발끈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희님을 나무랐습니다. 나이 먹고 철이 없다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님은 그저 영화를 보고 왔다고 설명했지만 장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낮에 보는 거지 한밤중에 무슨 영화냐며 비난했습니다. 형님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데리고 나간 겁니다. 서희하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들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며 이 나이에 무슨 데이트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편과의 시간마저 간섭받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소중했습니다. 다음날 형님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와 서희는 아직 부부입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누나인 정민아 씨가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동생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나 씨는 형님보다 3살 위로 결혼 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였고 동생네 일에도 이것저것 참견하기 좋아했습니다. 미나 씨는 서희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동생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내로서 집에서 잘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무슨 부부의 도리냐고 어머니 속을 썩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님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동생만 걱정하시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퇴직했고 제 인생도 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라는 겁니까? 미나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동서가 이렇게 반박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미나 씨는 결혼하면 남편 내조가 우선이라고 했고 서희님은 그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누나와 아내가 싸우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번엔 확실히 했습니다. 누나,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서희는 제 아내지만 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도 있고 함께하는 삶도 있는 겁니다. 미나 씨는 동생의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서희님은 형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이런 말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서희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이 며느리한테 넘어갔다며 서운해하셨고 미나 씨는 동생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님의 친구들조차 아내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거 아니냐며 놀려댔습니다. 특히 형님의 대학 동기인 박진수 씨는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진수 씨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젊은 여자와 재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갑 가까운 나이에 무슨 데이트냐며 그냥 편하게 각방 쓰며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서희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은 여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대학로의 작은 재즈바에 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인테리어에 익숙한 재즈 선율이 흘렀습니다. 서희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동안 나는 그냥 엄마로, 며느리로, 교사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서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회사원으로 가장으로만 살다가 정작 민호라는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하고 다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아내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별개입니다. 장모님은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어미 말도 안 듣느냐고 하셨습니다. 서희님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부부로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화를 내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형님과 서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철없는 건가요? 형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은 냉랭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 내외와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주말 저녁 몇 시간만 저희끼리 보내게 해주세요. 그 외 시간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희님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더니 혈압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서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이렇게 아프시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 데이트를 취소하고 장모님을 간호했습니다. 장모님은 병상에서도 며느리를 원망하셨습니다. 서희님이 물을 가져다 드리면 눈길도 주지 않으셨고 약을 드리려 하면 아들 손에서만 받으셨습니다. 서희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보고는 서희님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동생을 꼬드긴 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다니게 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편찮으신 건 스트레스 때문이지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누가 준 건데 바로 너희 부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서희님은 눈물을 닦으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은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서희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서희님이 해드린 음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고 말도 제대로 섞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형님이 서희님에게 오늘은 영화 보러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도 안 좋으신데 우리끼리 나가는 건 좀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은 어머니 걱정에 데이트를 미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희님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서희님은 친구인 강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서희님의 대학 동창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희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해, 그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서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고 그저 조금만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안 변해. 특히 엄마 밑에서 자란 남자들은 평생 엄마 품을 못 벗어나. 그날 밤 서희님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데이트고 뭐고 다 그만둡시다. 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고,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시겠죠. 어머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어머님 편을 들 거고요. 형님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녁 영화 보러 가요. 서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하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알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서희님은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댁으로 간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형님은 당황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버릇없는 것이 제 맘대로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서희님은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사연을 듣고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서방님이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님은 매일 전화했지만 서희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의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35살의 준호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입니다. 형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사랑하려 했던 일, 할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결국 아내가 떠난 일까지 말입니다. 준호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형님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요. 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하셔야 해요. 그날 밤 형님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희 없이는 못 삽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양립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남편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장모님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체념과 함께 약간의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다음날 형님은 친정집으로 서희님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인 어른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위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울리러 왔나?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희님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희야, 나야. 나 좀 보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희님의 눈은 붓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형님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우리 앞으로 우리 방식대로 살자. 서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서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준호도 내 편이야.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를 잃으면 안 된다고.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서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질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밤 영화 보러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서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도 약속 못 지키시면 정말 끝이에요. 그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형님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편찮으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녁 먹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희랑 나가는 날 아니냐. 어서 준비해라. 형님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희님도 시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서 그랬어. 이제는 이해한다. 서희님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시간도 존중해 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아,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 가는 길에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형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서희님이 형님의 팔짱을 껐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형님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의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로 복귀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계열사에서 임원을 찾고 있는데 형님의 경력이 딱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솔깃했습니다. 퇴직 후 컨설팅 일은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임원으로 복귀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무지가 부산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부산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형님은 서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희님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세요? 형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안 갈게. 서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하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관계를 회복한 시점에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당신이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예요. 대신 약속해요. 주말엔 꼭 집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 시간 잊지 마세요. 형님은 약속했습니다. 꼭 지킬게. 한 달 후 형님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일 내내 부산에서 일하고 금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집에 와서 토요일 밤에는 서희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도 회의가 잡히고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생겼습니다. 형님은 서희님에게 미안하다며 이번 주는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도 일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서희님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겨우 되찾은 남편을 다시 일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재욱이었습니다. 55살의 재욱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왔고 서희님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재욱 씨는 서희님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도 비슷했고 취향도 잘 맞았습니다. 서희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통화조차 힘들었지만 재욱 씨는 언제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재욱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북콘서트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서희님은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둘이 나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서희님은 북콘서트에 갔습니다. 재욱 씨와 함께 작가의 강연을 듣고 차를 마셨습니다. 재욱 씨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서희님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서희님은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갔습니다. 서희님은 재욱 씨와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일정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욱 씨가 고백했습니다. 서희님을 좋아한다고
아내를 잃고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서희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유부녀라고 이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욱 씨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희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 않냐고 자신은 서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재욱 씨의 말이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님은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은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희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희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재욱 씨를 만나 분명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앞 카페에서 재욱 씨를 만났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친구로 지내요. 재욱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서희님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서희님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재욱 씨에게 고백받은 일도 자신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은 아내의 솔직함에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혼자 두어서 미안해. 형님은 회사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평일 중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주말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싫으면 그만둘 거라고도 했습니다. 서희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사는 다니세요. 대신 약속 지켜요. 저도 노력할게요. 당신을 더 믿을게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이번엔 정말 지킬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다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형님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일주일 후 형님의 딸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33으로 남편과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보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서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줘서 그래.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저도 남편한테 배워야겠어요. 형님은 쑥스러워하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음식도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희님이 외출하려고 하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랑 데이트 가니? 잘 다녀와. 서희님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미나 씨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동생네 집을 찾아와 서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어. 미안해.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서희님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도 저희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형님의 친구 진수 씨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아내와 재혼했지만 진짜 사랑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부럽더라. 너희 부부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형님과 서희님은 매주 토요일 밤마다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심야 영화도 보고 새벽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둘이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교정을 걸으며 형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너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 지금도 그때만큼 설레. 서희님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 보면 아직도 떨려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형님은 서희님을 안고 키스했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을 감싸며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설레는 부부로 지내요. 형님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100살까지 데이트하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가족, 장모님, 그리고 미나 씨까지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본받고 싶은 부부예요. 장모님도 덧붙이셨습니다. 서희야, 민호야, 내가 미안했다. 이제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서희님은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형님과 서희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새해 첫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님이 형님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이겨냈잖아요. 형님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설레며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새해 첫날 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밤이 왔습니다. 형님과 서희님은 새로 생긴 심야 북카페로 갔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서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뭐 할까요?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자.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서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잘 다녀왔니? 밖이 춥지. 서희님은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를 받았습니다. 형님도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저희도 들어갈게요.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우며 형님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 서희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매일매일이 데이트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호 형님과 서희님은 결혼 30년 만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용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형님 부부가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이해와 배려가 채웠습니다. 설렘은 여전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심야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형님 부부처럼 여러분도 다시 설레는 사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